작년 말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나는 더 힘든 것 같은데? 네, 저는 조현승이고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산업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근무를 하면서 벌써 22년이 됐네요. 뭐 여러 업무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거는 이제 그 고령 친화 산업 쪽, 그래서 또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쪽을 많이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업무를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고 또 거시경제 지표도 상당히 유심히 보고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쪽 나름대로 제가 저 나름대로 느끼는 그 어떤 경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제 다듬어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실 물가가 작년 중반부터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근데 그래도 여전히 3%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고용도 한동안 안정적이었죠. 전 세계가 다 불황일 때 혼자만 경기가 좋고 고용이 안정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세계가 다 불황인 상태에서 혼자 좋은 듯한데 요즘에 보면은 또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CP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 지수죠, 미국에서. 2022년 6월에는 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1%였는데 작년 이제 6월에 3%로 낮아진 이후로 여기서부터는 계속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리고 또 고용도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즘 보면은 또 약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금리도 높은 상태죠, 미국이. 예. 그런 상태인데 요즘에 얼마 전에 연준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현재는 고용이나 경기보다는 물가에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심지어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부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연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부, 전체가 다는 아니고 일부는 금리 인상 얘기도 얼핏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더 오르면은, 물가가 더 오르면은 이제 금리 인상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리 인하 시기가 지체가 되고 금리 인하 폭도 좀 더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금리 결정을 페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는 페드가 결정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고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제한적으로 아주 미세한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기도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한 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였죠.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량이 2022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현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쭉 상승을 해가지고 2022년이 역대 최대입니다. 미중 무역량이. 23년에는 약간 감소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그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나머지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언론에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몇몇 산업에 작다는 게 이게 뭐냐 산업의 범위가 딱 제한된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무역량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테무하고 알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테무하고 알리가 아주 요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사실 이 알리바바나 뭐 테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귀에 많이 이렇게 들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테무나 알리가 상당히 그 포션을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했어요. 전 세계는 몰라도 적어도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알리의 그 시장 점유율이 한동안 무섭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은 싼데 너무 저가의 그 제품들을 이제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두 번 쓰면은 뭐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품들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메이저 플레이어로 들어온 거는 맞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부터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을 완전히 구축을 해낼 정도로까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자체가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심해진다 어쩐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략 산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유해한 거라든지 이제 지나치게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금지는 사실 좀 무리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 전부 다 도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스럽게 나온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그러니까 특정한 우리나라의 그 특정 산업군을 위해서 전 국민이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사실은 좀 정책이 너무 급조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취소했죠, 지금. 취소를 했고, 예. 그래서 사실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건데 아마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테무하고 알리에서 파는 것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저렇게까지 낮을 수가 없거든요. 한번 테무하고 알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이 가격으로 물건을 팔까 싶을 정도로 좀 의문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제가 직접 사보지는 않았고 써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역시 그렇게 싼 거는 또 싼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한때.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만 몇몇 산업은 수혜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배터리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이 전혀 손을 안 쓰고 있었다면은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을 이제 뺏어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레거시 부분, 그러니까 좀 저가 제품에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를 충분히 앞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낸드나 뭐 이런 쪽에서도 중국이 많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중국을 한번 견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시간을 번 겁니다. 근데 지금도 시간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 벌었다고 해서 여유 있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IRA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서 해외 우려기관을 지정을 하고 또 중국의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 미국에서 팔 때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가 북미 시장으로는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략 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을 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다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배터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경쟁력이 중국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 가격 경쟁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전기차가 많이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팔리는 이제 중국 전기차도 저도 자세하게 뭐 종류별로 다는 못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가격이 낮고 좀 경차 위주로 많이 팔리게 되는데 원래 일본에서는 경차가 많이 팔리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된 거고 중국 전기차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처럼 이제 고급 전기차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전기차라는 게 뭐 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차부터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은 뭐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죠.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그런데 이제 좀 고가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가 그다지 이게 뭐 잘 팔리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일본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건 아마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낮은 쪽, 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쪽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파는 거를 제한할 수는 없죠. 동참을 한다는 게 이제 미국 그 시장 안에 들어가는 그 일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그 통제를 받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일본 시장 내에서 그 정도 사는 걸 갖다가 그렇게 더군다나 전기차라는 거 자체가 반도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서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반도체만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막 각 나라 간의 어떤 그 정보를 빼간다든지 이런 식의 산업은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에서 키가 되는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고 전기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차를 갖다 쓴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경기가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로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요즘에는 근원 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라는 건 뭐냐면은 원자재하고 농산물 같이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입니다. 요거는 한 2.4% 정도로 유로 지역이 2.9%, 그리고 미국이 2.8.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낮은 편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건 농산물 가격 때문이에요. 네,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고 얼마 전에 사과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물가가 높은 건데 요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과나 이런 과일 종류 어떠냐 그랬더니 올해 다시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당장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데 올해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작물들 재배가 되면서 아마 농산물 가격이 조금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지금 높은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올 하반기 가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완화될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진 않더라도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오늘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 2% 초반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전망을 하기로는 대부분의 연구기관 뭐 한국은행, KDI, 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보면은 2.1% 이렇게 하고 뭐 LG경제연구원이 1.8%로 우리나라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한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2.4%까지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 말에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나는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 물가 때문인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가 워낙 이제 생필품, 특히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성장을 주도하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경기 전망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상은 했던 건데 작년에도 이 수출 부분의 호조를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근데 그 호조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나 조선 쪽도 수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거는 체감을 아직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면은 이게 다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숫자로 보이는 거하고 체감하고 너무나 큰 격차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조금씩은 다가올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2.4%라는 게 과연 충분한 거냐?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가 이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고 이 정도는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수출 사이클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품, 원래 이게 수출 사이클을 전망할 때 보면은 상품 교체 시기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건 특히 내구재들 같은 경우는 대략 그게 처음에 나왔던 거랑 교체 사이클을 맞추고 그쪽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추정치가 맞습니다. 근데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걸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힘들어도 가면서 조금씩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맞추는 거는 진짜 그거는 뭐 주식 가격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데, 예,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근데 미국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낮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낮추더라도 그 정말 소폭이 될 테고, 아무래도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보고 연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언제 낮출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제 미국을 좀 보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PF요. 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금융위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잠깐 하고 왔는데 오늘 또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PF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PF로 인한 그 건설 경기 위축이 상당히 심각할 거다. 특히 올해 뭐 많은 건설사가 도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PF 관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통계를 쭉 찾아보면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번에 PF를 정리하는 과정도 보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퍼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실한 데 몇 군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전체적인 산업 전체에 막 영향을 심각하게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제 금융위 쪽의 입장입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라는 거는 업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완전히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거는 저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PF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로 발전한다든지 막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이 PF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늦어질 거다라는 점만큼은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고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게 우리가 일반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올해 내년 가면서 특히 올 하반기에 가서 물가가 이제 농산물 물가가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이게 지표를 전망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완화돼 가고 있다. 이 불경기가 조금 이제 그래도 요거를 거기서 약간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 정도입니다.